이 순서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여유를 가지고 금융 투자를 하자.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관련된 책 저자분을 한분 모셨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책,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제목이 굉장히 센데요. 자, 이 책의 저자인 남덕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남덕현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00만 원의 순자산이 있을 때 20억 건물주가 되겠다는 나름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7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해온 투자자고요. 지금은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인생공략소라는 채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또 소개시켜 주시는 역할도 맡고 계신 거네요. 일단 제가 책을 좀 봤어요. 이 책을 보면서 두껍다. 정말 하실 말씀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근데 또 이 책이 타겟팅이 좀 더 명확하게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 밑에 보니까 책 부제에 집값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부동산 공부라는 얘기 그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말을 우리 청년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는 것 한번 부탁을 들어볼게요. 네네. 제가 20대 시절이던 2002년에서 2008, 9년 그때도 제가 느꼈던 감정이 지금 무주택 청년분들하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하고 나는 뭔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그때도 지금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으로 지방에 뭐 갭 투자를 해서 여러 채를 단타로 사고 판다거나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아마 이제 부룡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에 반대하시는 이제 포지션을 그때부터 취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다행히 저는 이제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겠다. 아직 취업도 못했고 네. 해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저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네, 2002년 정도부터 2009년에 이 참여정부 시절을 보면서 네.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투자는 하지 않고. 그때 엄청나게 집값이 오를 때인데 그쵸. 공부만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가족에서 막내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가진 게 아직은 없는 취업도 안 됐던 시기라서 네. 우리 엄마 성남 쪽 아파트를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낼 수가 있지만 뭔가 이게 제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뭐 분당이나 그때 뭐 개발되던 판교 이런 나름대로 임장을 가보면서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려와가지고 미친 듯이 프리미엄을 주고 팔고 네. 당시의 정부 정책이나 어떤 PD 투첩 같은 데서 많이 때렸잖아요. 그렇죠. 투기가 엄청 많다. 그럼 그런 걸 보면서 그거를 이제 경험을 당시에는 공부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이번 최근 몇 년 사이의 상승장 때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돈도 보이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쓰면서 지금 청년분들 중에 이제 신혼부부이고 뭔가 자금이 많이 준비된 경우라면은 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겠지만 네. 이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뭔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거에 휩쓸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건데 지금 어떤 이 소중한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고 정책이 변하고 시장이 변화하는 걸 현장에서 느끼는 데 써야지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나를 파산에 맞들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써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나도 적어도 5년, 10년 뒤에는 희망이 있겠다. 설령 급여가 굉장히 적으신 최저임금의 노동자분이라고 하실지라도 가능하도록 제가 책 구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네네. 집안이 되게 부유했다고 들었어요. 뭐 어느 정도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아진 건가요? 우리가 되게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IMF라고 하는. 네네. 그때 이제 저희 집도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보지 못했다면 아예 꿈을 꾸지 못했겠지만 가졌다가 이제 어떤 잃어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킨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중요하구나를 이제 그때 알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이 사업이 조금 안 좋으셨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 안 좋았던 상황이 오히려 본인의 그 생각이 지키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버는 시기가 있고 지켜야 되는 시기를 구분하게 되는 교훈
돈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되게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던 네네. 그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200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2001년, 2002년도에 엄청나게 올랐고요, 집값이. 네. 그 다음에 2005년, 6년도에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에 전혀 뒤지지 않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견디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그러면 그렇게 공부가 되던가요? 멘탈 관리가? 아니 돈이 없으니까요. 아, 돈이 없었으니까. 취업도 못했는데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난 맞아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내 돈으로 뭐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겠지만 남의 돈만으로 뭘 벌리는 건 정말 위험하구나. 네.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뭐 취업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놨다면 아마 움직였겠죠. 그래서 아마 끝물에 더 크게 맞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당시에는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또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책 첫머리를 좀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면서 소득 불평등, 그 다음에 자산 불평등, 그 다음에 지식 불평등이라고 하는 초양극화 사회가 올 거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받아하고 열받죠. 예,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얘기거든요. 피할 수 없는 이 파도인 네. 거잖아요. 근데도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 15년간 네. 다시 오지 못할 세 가지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 세 가지 기회가 또 나름대로는 귀가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분들한테 네. 그 기회가 세 가지가 뭔지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줬으면 해요. 네. 지금 굉장히 어떤 암울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또 양극화라는 그 현실이 몰려오고 있지만 조급하지 않게 생각을 해보면 네. 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전세 제도가 제 생각에 15년 동안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축소는 전세 돼 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세 제도. 예, 이제 저도 해외에 잠깐 공부하거나 뭐 살아보겠다고 나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월세가 비싸더라고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특히나 어떤 중심지, 뭐 광역시, 서울 같은 곳은. 근데 그쪽은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3분의 1은 세금이 나가고 4대 보험 나가고 3분의 1은 월세 내면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는 전세제도라는 제도가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도 처리에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세제도가 점점 축소되고 없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책에 담았지만 적어도 10년, 15년 동안은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전세에 살면서 돈을 모을 기회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가 닥쳐올 거지만 네. 적어도 10년,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나 문화적으로 네. 전성기를 저는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나라가 전성기가 나갈 것이다. 이미 왔다. 왔다.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가 왔다. 이거는 뭐 평범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네. 뭐 OECD나 IMF, 뭐 노무라 증권, 뭐 이런 유수의 뭐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경제 전망을 보면 뭐 탑 5에 갈 거다, 뭐 적어도 탑 7에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들게 보는 전망이 있죠.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적어도 한 10년, 15년 동안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청년분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뭔가 변화가 있겠지만 일자리는 계속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에 따라 점프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내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좀 이제 고생은 하겠지만 네. 이제 실업으로 고통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한꺼풀 더 들어가면 내가 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가 적어도 15년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자금을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이건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그렇죠. 세 번째는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대세 하락기 중에 그 서울과 수도권 1, 2신도시 그리고 지방 광역시 정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대가 온다.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랑 같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8년, 40년 사이에 대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와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지금은 고평가 갖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가 있고 반대적으로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뭐 가진 게 없어도 자금과 경험과 공부를 잘 준비해 두시면 그때
분명히 역전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가 앞으로 10년간, 15년간 충분히 당신에게 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기에 네. 다달이에 돈을 내는 금융 투자를 하면 가난해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엄청나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 네, 배교수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또 금융 투자에 더 관심이 많지. 네. 사실상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융 투자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물론 이제 금융 투자란 내용이 조금 다른 의미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금융 투자를 하면 가난해진다. 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제 책의 주 타겟은 흑수저 청년, 또 네.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없는 서민 청년이 주 타겟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내가 실패하거나 여유 자금으로 금융 투자를 하는 청년 입장이 아니라 네. 가진 게 없고 물려받을 게 없고 내 손으로 일어나야 되는, 혹은 집안의 어떤 어려운 사정에서 내 돈이 오히려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청년 대상으로 책을 쓴 건데, 네. 서민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기에 이제 취업, 사회 초년생 때 금융 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네. 보험과 연금 같은 보험? 장기적인 뭐 위기에 대비하거나 적립식 투자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금융 투자라고 하는 주식, 뭐 네.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나의 돈을 불입을 하고 네. 먼 미래에 연금을 받거나, 굉장히 먼 미래에 받거나, 네. 혹은 어떤 내가 특정 사고가 생겼을 때 돈을 받는 구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가족력이 있어서 뭐 큰 병,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통계를 보면 우리 청년들 사실 40대 초반까지는 거의 그런 큰 병은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건강보험으로 잘 커버가 되고. 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전세보증보험이나 이제 만약의 위기를 대비한 실비보험, 뭐 한 월 10,000원짜리 이런 거,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필수제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필수제라는 건 부모님 집에서 살더라도 결혼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고 독립해서 사실 수도 있지만, 네. 혼자 살더라도 결국엔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올 때 전세, 월세, 매매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집이라는 거는 보증금으로 내가 뭐 전세를 살든 내 집을 구매를 하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필수제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자금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금 같은 먼 미래에 받는 돈에 너무 돈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 집을 살 돈이 항상 부족한 거죠. 종잣돈 모이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집을 사고 연금을 들어도 전혀 늦지 않다. 먼 미래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공부의 난이도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자자에게 세금적으로 유리하고 난이도가 낮으면서 경쟁자의 수준이 나와 비슷한 투자가 1주택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다주택하고 1주택을 좀 구분을 해요. 1주택 내 집 마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2주택, 3주택, 실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 투자고, 그 위에가 이제 주식이나 코인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 투자는 내가 뭔가 예상과 다르게 틀렸을 때 거기에 깔고 앉아서 들어가서 시간을 버티면서 너무 잘못된 지역에 투자만 하지 않았다면 그 다시 세컨 찬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주식과 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2030 청년기 때 기껏해야 뭐 1년, 2년, 그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뭐 선생님들 강의 몇 번 듣고 하는 그 주식 코인의 투자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의 수준이. 반면에 경쟁자는 부동산처럼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니라 무슨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금융 자본가들, 그다음 우리나라 여의도에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투자는 내 집 마련을 먼저 돈을 모아서 하고 나서 나는 부동산보다는 어떤 이런 금융 투자에 좀 더 잘 맞는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여윳돈으로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되면 이 돈을 벌어야 내가 언젠가 꼭 사야 하는 집 혹은 뭐 전세를 살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불려야만 하잖아요. 그럼 더 오를 주식인데 떨어진다고 하면 이 돈이 내 전재산이니까 팔게 되고, 그렇죠. 또 더 가져가면 더 오를 수 있는데 지금 뭔가 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네. 하게 되면 또 이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 순서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여유를 가지고 금융 투자를 하자. 네,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청년기 때는 내 집 마련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네. 저도 지금 그 말씀에 저의 20, 30대, 20, 30대를 돌이켜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가 사실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었고, 근데 부동산은 이게 필수재 상품이다 보니까 뭐 전세가 받쳐두든 매매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가 견뎌내거나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하방 경직성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에 투자하면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 투자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그 계기였는데,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금융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내 집 마련 다음에 하는 게 청년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